제 이야기는 본인의 권위와 명예를 믿고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된 의사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통쾌한 복수를 제가 제 손으로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일이 모두 지나가고 나니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정말 백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며칠 동안 신이 나서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저 저는 항상 제 속을 숨기고 참고 인내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한번 겪고 나니까 제가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던 마음을 표출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무시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저처럼 항상 속내를 감추기 바쁜 소심한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참다가 화병 나면 우리들 손해잖아요. 할 말은 하고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던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음식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은 아이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식재료를 받아서 손질을 하시고 정성스럽게 볶고 무치고 하시며 반찬들을 만들어내셨죠. 커다랗고 고급 음식점은 아니었고 비록 동네에서 정말 테이블 4-5개만 두고 장사를 하는 작은 백반집이었지만 어머니의 솜씨는 고급 한정식 식당 저리가라였어요.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셨고 식사를 하러 오시는 손님들에게 항상 가득가득 대접을 했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꽤 많은 식당이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어머니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꼭 요정이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음식을 항상 귀하게 여겼어요. 어머니의 음식은 먹기 싫은 모양의 가지무침일지라도 항상 감칠맛이 났기 때문에 저는 편식을 한 번 하지 않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백반집으로 달려가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손을 도우려 애를 썼기에 단골 손님들께서는 과자값을 저에게 쥐어주시기도 했어요. 항상 손님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지만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이라도 꼭 챙겨 먹을 수 있길 바라며 백반 가격을 올리지 않으셨었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찌개값이 6-7천 원을 웃돌아도 항상 3,500원에서 4,000원의 가격에 밥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죠. 식재료 값이 상승했을 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단골들의 배부른 미소를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시며 가격을 절대로 올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가끔은 거짓골을 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밥동량을 할 땐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밥 한 끼를 대접해 주기도 하셨고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못된 인간들은 꾸짖으며 쫓아내 주셨기에 험한 꼴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홀로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속을 많이 썩인 기억도 없는데 무슨 속병이 그렇게나 나신 건지 세상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어머니께서는 요절을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기에는 고작 23살의 나이밖에 되지 않아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대학 졸업반을 다니던 와중이었고 어머니께서는 끝끝내 지병을 숨기고 제가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셨었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땐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병을 왜 저에게 숨겼을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제가 학업을 무사히 끝마치고 제자리에 우뚝 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신 걸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안고 요리를 전공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꿈은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도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바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전공했지만 요리사로 일을 하기엔 보수도 적고 비전도 없다고 생각해서 영양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격증 공부를 했고 취득도 성공했어요. 중견기업에 딸린 사내 식당이었는데 보수도 꽤 짭짤하고 학교 급식실보다 훨씬 일이 편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과 눈이 맞게 되었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을 처음 뵌 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시고 남에게 베풀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시부모님은 저를 안쓰러워하셨어요.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 티가 나서 저는 제 부모님처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복병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당시에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 아주버님 부부였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지방에서 몇 년 근무를 하시다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어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쯤 서울로 자리를 잡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만 해도 지방에 계셔서 결혼식 당일에나 아주버님과 형님과는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죠.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를 생략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기 때문이었어요.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오기 힘드셔서 아주버님네 부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사실 형님도 무척이나 바쁜 분이셨거든요. 형님은 또 의사셨는데 아주버님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며 터를 잡으셨다가 아주버님께서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형님도 이직을 하셨어요. 서울에서도 꽤 내노라 하는 큰 대학병원에 운이 좋게 이직을 했다고 하시는데 형님네 집안도 괜찮고 연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상보다 조금 더 늦게 형님네 이사가 이뤄지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결혼을 하고 3개월쯤 뒤에 서울에 올라오게 되셨는데 형님네도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사내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시부모께서는 저희 부부가 아주버님네 부부와 잘 지내길 원했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날 일부러 저는 시간을 내서 찾아갔고 이사를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면 마음도 터놓게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품앗이를 해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살갑게 형님께 말도 붙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막 옆에서 알짱거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형님은 은근히 저에게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서방님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던 거야? 아, 내가 반말해도 괜찮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기도 하고 나이도 내가 더 많으니까. 그럼요. 형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남편이랑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제가 사내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라서 우연히 남편이랑 알게 되었어요. 영양사? 그럼 대학도 그런 과를 졸업했겠네? 대학은 어딜 나왔는데? 그래도 쭉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오긴 했겠지? 저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왔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과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 수도권? 그렇구나. 학벌이 좋은 편은 아니네. 부모님은 뭘 하신다고 했었지? 아, 안 계신다고 했었나? 그런 고아구나. 아휴, 힘들게 살았겠네. 억적같이 살았겠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좀 성격이 드세지 않나? 나는 성격 쓴 사람이랑은 잘 안 맞는 편인데. 그렇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러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받아주셨는데 형님이랑은 이미 가족으로 엮인 사이고 제가 형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봐야 서로 좋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손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생각을 했기에 형님이 비아냥거려도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거기다가 사실 형님이 저희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바람에 결혼식장에 오는 길에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형님은 피부과 의사였는데 화상 전문의였기 때문에 응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형님이 뭐 자세한 저희 집 사정을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의 사정은 시부모님께 전해 들었을 게 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일부러 모른 척 제 사정을 헤집으며 말을 하니까 일부러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제 입으로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시고 지금은 영양사로 일하고 있고 대학도 그저 그런 곳을 졸업했다는 걸 사실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제 입으로 듣기를 원한다는데 제가 뭐 못해줄 이유가 있겠나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집에 또 다른 사자가 들어오긴 했네. 영양사? 의사랑 박사랑은 급이 확실히 다르긴 하지만 사자 직업이니 엄지라도 올려줘야 하나? 저는 애써 형님을 무시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또 의사부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본인이 뭐 노력해서 의사가 된 거야 높게 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남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의사부심을 부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하루는 제가 시부모님이 불러서 밥을 먹자고 하셔서 시댁을 갔는데 배가 너무나도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좀 둔한 편이라서 아픈 걸 잘 참는 편이라 티를 잘 내지 않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끙끙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이고 봐 식은땀까지 흘리는데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쉬지. 에휴 미련하게 여기까지 밥을 먹으러 오고 그래.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찾아와서요. 이상하게 욱신하게 아픈데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뭘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예, 큰애가 의사니까 어디가 아픈지 자세하게 말 좀 해봐라. 배가 아프다는데 어디 뭐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니냐? 아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보통 배 아픈 건 90%의 확률로 화장실에 못 가서 그럴걸요? 동서, 혹시 변비 있어? 화장실 못 가서 배 아픈 거 아니야? 형님은 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었던 게 내심 기분이 나빴던 건지 뭔지 저한테 입을 비죽이면서 변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배가 너무 아파서 형님에게 화를 낼 기운도 없었죠. 게다가 저는 또 변비 같은 건 평생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편식 없이 골고루 잘 먹기도 하고요. 영양사니까 평소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밥을 차리는데 제가 변비를 겪으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변비는 원래 없어서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배가 아픈 거랑 확실하게 다르게 아프거든요. 이게 점점 더 심하게 아픈 것 같은데 아 어디가 아픈데 내가 의사라서 하는 말인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싹 나을 거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 있어봐. 복부 오른쪽 아래가 아파요. 계속 뭔가 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쥐어짜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딱 보니까 위치가 대장이네 대장이야. 아유 그거 변비 맞다니까. 화장실에 갔다 와. 아니 동서 밥 먹는 자리에서 더럽게 정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데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배랑 아픈 거랑 구별도 못하는 바보 천치겠냐고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계속 끙끙거리자 저에게 핀잔 섞인 말을 했어요. 우리랑 시부모님이랑 다 같이 밥 먹는 자리가 그렇게 싫었어?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끙끙거리면서 불편하게 할 정도로 싫었냐고. 동서 심보가 못됐네. 저는 대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파서 식은땀만 흘리고 눈물까지 찔끔 흘렸고 남편은 저에게 바로 응급실에 가보자고 했는데 형님이 말리더라고요. 아 거참 변비 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거 너무 민폐 아니야? 차라리 집에서 관장을 하는 게 낫지. 아유 응급실에 급한 환자들 얼마나 많이 오는데 고작 그걸로.
그렇게 형님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업어서는 응급실로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딱 엎는 순간 단단히 잘못됐다고 느꼈대요. 이유는 제 몸이 엄청나게 불덩이처럼 뜨거워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쓰러지자마자 다들 혼비백산해서 저를 들쳐업고는 병원에 달려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 내내 형님이 계속해서 빈잔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별거 아닌 일로 응급실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노동력 사용하는 직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데 이런 짓을 하는지. 아유, 고작 변비로 추정되는 걸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 아휴. 형수, 지금 제 마누라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일로 누가 응급실을 가? 이러니까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일 안 하고 개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응급실 앞이니까 의사가 뭐든 제대로 진단 내려주겠죠. 형수는 피부과 의사잖아요, 피부과. 지금 저도 정신없으니까 더 말 얹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검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글쎄 단순 복통이 아니라 맹장이 터진 거였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허탈하게 남편을 보면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냅뒀냐면서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야 했다고 뭐라 했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부모와 함께 응급수술에 들어간 저를 기다려야만 했다고 했어요. 제가 원래 아픈 티를 내지 않는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아팠는데 왜 맹장을 의심하지 못했었는지 바보 같더라고요. 아무튼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맹장이 글쎄 멀쩡한 상태도 아니었던 거예요. 염증이 곪고 곪아서 일반 맹장 수술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는 수술을 해야 했대요.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입원한 병원이 하필 또 의사인 형님이 이직을 한 병원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수술을 장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장기들까지 염증 잔해들이 붙었고 그걸 전부 세척해야 해서 오래 시간이 걸려 회복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저는 그 간단한 맹장조차도 어렵게 겪어야 하는 제가 참 어이도 없고 기구한 운명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죠. 제가 마취가 풀리고 눈을 뜨니까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제 걱정을 해주었어요. 형님만 딱 빼고요. 아니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그렇게 아팠으면 얼른 일어나서 병원부터 갈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게 뭐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는. 다음부터는 아프면 아프다고 바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미련하게 왜 참는 거야, 왜? 나도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몸은 불덩이 같지 의식은 없지. 아유, 다들 그 간단한 맹장 수술한 거 가지고 무슨 유난을 이렇게 떨고 그래요. 원래는 30분이면 끝나는 수술인데 그것도 동서처럼 맹장도 유난스럽네. 수술하고 배가 땡겨 죽겠는데 저한테 유난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똥 씹는 얼굴 하더니만 형님께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라고 살짝 축객령을 내렸어요. 저는 형님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아파서 수술을 한 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나? 저는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수술 자체는 무리 없이 잘 되었는데 수술 부위에 염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살에서 진물이 나고 열이 올라서 떨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제 살성이 회복이 잘 안 되는 살성인 것 같다면서 병원에서도 꾸준히 소독을 하면서 계속 항생제를 때려 붓기 시작했죠. 그 때문에 하루 종일 몸이 퉁퉁 붓고 입맛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뭐 아예 밥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3일이면 퇴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염증으로 인해서 열이 떨어지지를 않았고 일주일 이상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고열로 인한 후유증이 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겁이 턱턱 나더라고요. 후유증이 생기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데 정확하게 답은 주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물론 모든 사람이 후유증을 겪는 것은 아니라며 저를 안심을 시켰지만 세상의 나쁜 일들은 저를 전부 비껴나가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게도 저에게는 미각 상실이라는 후유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제 후유증을 보고 상당히 어이없어하며 놀라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무척이나 드물다고 하면서 후각신경을 통해 뇌신경을 살짝 건드린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병원 밥을 먹어도 아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었고 실로 좌절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서 장기 휴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다른 직종도 아니고 영양사였잖아요. 자리를 장기간 비울 수가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는 입원을 한 지 2주 만에 병원에서 사직서를 써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후유증으로 인해서 미각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영양사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 회복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벌이가 부족해서 생계가 힘든 것도 아닌데 당신 몸 관리 잘해서 어떻게든 미각을 되찾을 생각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퇴사부터 하고 몸 회복하는 데 힘을 쓰자.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를 한 이후에도 혹시라도 염증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을지 모르니 시간마다 체온을 재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했어요. 제가 한번 크게 앓고 나니까 시부모님께서도 제 걱정을 쉼없이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형님은 비아냥거리기 바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꿀을 빨게 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취집인가 뭔가 그거지?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야, 진짜 부럽다. 나도 그렇게 며칠만 집에서 푹 쉬면서 놀고 싶다. 아유, 얼마나 좋겠어? 형수님, 남편인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형수님이 나서서 핀잔을 주고 그러세요? 저희 부부 일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 그거 불편합니다. 간섭이라고 말을 하면 제가 서운하죠, 서방님. 저는 의사지만 돈 좀 벌겠다고 밤을 새서 일을 하는데 동서는 집에서 쉬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동선의 집안이 좋기를 해, 돈이 있기를 해요. 그냥 꿀 빠는 거 맞잖아. 아유, 우리 서방님이 힘들까 봐 그런 거죠. 형님은 저를 보면서 눈빛은 싸늘하게 핀잔해 주는데 제가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서럽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형님이랑 부딪혀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것조차 너무나도 싫었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미각도 돌아오지를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같이 다니던 중견기업이 정말 탄탄한 기업이었거든요. 나름 주식 상장도 되었고 직원들도 꽤 많고 연식도 오래된 그런 회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식품 쪽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주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다른 상품들까지 줄줄이 문제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죠. 매출이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경영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매각 위기까지 찾아오고 회사 직원들은 연신 난리가 났어요. 나름 오래된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대단한 회사인데 매각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들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이직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 또한 미래가 없음을 깨닫고 이직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꽤 자격증이 탄탄하고 경력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시댁 모임에서 갑자기 형님이
남편의 이직 소식을 듣고 아주 이상한 헛바람을 넣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보는 눈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전부터 사업하면 정말 잘하겠다 싶긴 했었는데 회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거래처 뚫는 방법도 잘 알잖아요. 우리 서방님이 말도 깔끔하게 잘하는 편이니까 분명히 사업하면 기가 막히게 할 것 같단 말이지. 남 밑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업 한번 해봐요. 나도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 제대로 해줄 테니까. 요즘엔 좋은 아이템도 워낙 많잖아. 남편이 안 그래도 사업에 대한 열망이 살짝 있는 사람이었는데 형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대로 솔깃했던 거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이 죄다 의사에 돈도 많은 날고 긴다는 인맥을 가지고 있는 형님이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본전은 찾겠다 싶었나 봐요. 갑자기 헛바람이 들어서 저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쉬고 있어서 우리 고정적인 벌이도 없는데 퇴직금은 전부 쏟아부어서 사업을 하는 건 위험이 너무 크지 않을까? 무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나는 당신이 팔랑귀처럼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 계속 생각했었던 일이야. 지금 딱 퇴직금을 받고 나면 적기라는 생각도 들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어? 형수님의 말에 넘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정말로 자신이 있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퇴직금을 받은 걸 전부 다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쏟아붓게 되었어요. 저는 퇴직금은 전부 다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서 돈을 더 투자해서 크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남편을 말리느라 정신이 쏙 빠졌죠. 그렇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쫄딱 망했다는 말이 들어맞을 정도로 모든 돈을 다 까먹고 남편의 사업은 폐업 처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 큰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허망함에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어요. 돈은 없지, 제 미각은 돌아올 생각을 하질 않지. 그 시간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한 가지 다행인 건 병원 측에서는 저를 배려해 주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약도 받아 먹고 있었지만 미각에 대한 감각은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동서 일하기 싫어서 미각이 안 돌아오는 척하는 거 아니야? 후유증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너무 오래 가잖아. 저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자꾸 저에게 싫은 소리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머, 뭐야? 동서 지금 나한테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동서가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고 농담한 걸로 왜 그래? 누가 그걸 농담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웃겨야 농담이에요. 형님이 하시는 말은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나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들으셨으면 큰일 났을 거야.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제 편을 들어주셨을지 어떻게 알아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들 지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저희 남편도 이 갈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를 갈면 어쩔 건데. 그런다고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나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뿐이야. 가진 것도 개뿔 없는 주제에 말이야.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서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는 건데. 의사인 내가 말을 하면 껌뻑 죽을 줄도 알아야지. 형님이 의사인 거 저도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의사라고 다른 사람까지 무시하고 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도가 지나치시다고요. 내가 고작 수도권에 있는 이름 없는 4년제 대학 나온 동서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해? 설마 동서 영양사라고 의사처럼 사자 직업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동서랑 나랑은 급이 달라. 급이.
아니 어디서 대학병원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나한테 감히 도가 지나치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하니?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죠? 시부모님께서 저를 예뻐해 주신다고 형님이 저를 너무 질투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그래요. 뭐라고? 아니 내가 너를 왜 질투하겠니? 너랑 나랑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저 동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게 눈꼴시려울 뿐이야? 아프다는 걸 핑계 삼아서 평생 놀고 먹으려고 할까 봐. 서방님 혼자 힘들게 일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예, 그만 좀 해라. 수술을 해 아파서 쉰다는 애한테 왜 그렇게 난리를 치니? 때가 되면 어련히 다 돌아오고 일하겠다고 하겠지. 냅둬라 좀. 어머님까지 이렇게 동서편만 들어주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저도 어머님한테 늘 잘하려고 했는데 동서네 집안 형편이 힘들다는 이유로 동서한테만 더 신경 쓰시잖아요. 저도 정말 부족한 거 없이 해왔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전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또 차별을 그렇게 했다고 몰아가니? 네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아우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다. 속 시끄러우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자 좀. 괜히 들쑤셔서 뭐가 좋다고? 그만 이야기하고 다들 집에 가라. 하지만 가족들은 형님의 말을 그닥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맹장인 것도 모르고 변비 아니냐고 했던 형님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돈을 다 잃었지. 저는 직장이 없지.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느 날 병원 진료를 갔다가 병원 식당에서 일을 할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바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저는 면접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사 일은 아니었고요. 배식에 관련된 일이었지만 제가 미각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배식하는 일이 저에게는 더 잘 맞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든든한 대학병원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월급이 무척이나 괜찮았죠. 남편이 사업을 완벽하게 실패를 한 뒤에 처음으로 저도 이력서를 내본 것이었는데 이렇게 단박에 취직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기쁘기까지 했어요. 남편도 제가 취업을 했다고 하니까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지 뭔지 본인도 정신을 차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본인의 눈을 낮춰서 어떻게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다행이었지. 만약에 아이가 있었더라면 정말 너무나도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을 거예요. 하늘은 항상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딱 그 말이 맞다고 느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한답시고 당신 속을 많이 썩여서 미안했어. 나도 한 번 실패를 겪어보니까 너무나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미안해. 앞으로는 나도 정신 차리고 당신 말 잘 들으면서 취직해서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볼게. 그래, 나도 취직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좌절하지 마.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 내가 왜 형수의 말을 듣고 사업을 시작했을까? 그 돈이라면 우리 부부가 걱정 없이 한동안은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큰 실수를 한 기분이야.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잡으면 되는 거야. 실패를 했다고 실수를 했다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보단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게 낫지. 나는 당신 믿으니까 앞으로 우리 노력해서 어떻게든 위기를 이겨보려고 해보자. 남편은 제 두 손을 꾹 잡으면서 고맙다고 말을 했고 저도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위기를 기회로 이겨내겠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배식 일을 하기 위해 병원에 꼬박꼬박 출근을 했고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배식을 하는 일이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내내 집에만 있었던 제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성격도 더 밝아지고 우울하고 자괴감이 들었던 부분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더 바깥으로 돌아다녀야겠다 결심도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미각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일부러 예전의 감각을 되살려 이런 맛이겠구나 하고 상상도 하기도 했어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하다 보니 제 몸에도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볼 때에도 저에게 호전의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히 용기를 주었고요. 그런데 제가 취직을 한 병원이 우리 형님이 화상 전문의로 있는 병원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형님이 변비 사건도 있고 해서 별로 유능한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맹장이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 병이 아니겠어요? 복통이 생기면 다들 제일 먼저 맹장을 의심하곤 하니까요. 그런 간단한 병명도 눈치채지 못한 형님이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그냥 인맥으로 얻어낸 자리겠구나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반전 중에 반전으로 우리 형님이 글쎄 화상 전문의로서는 무척이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환자들이 쉴 새 없이 줄을 섰고 몇 개월치 일정이 밀려있을 만큼 인기가 좋은 의사였던지라 형님은 교수 자리까지 꿰찰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주 기뻐했어요. 시댁에 와서 일부러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 건지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데 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맛을 느끼지도 못하는 밥만 퍼먹었지요. 제가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안쓰러워하시던 시어머니가 반찬을 일부러 색감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씹는 맛이라도 느끼라면서요. 근데 어머님, 힘주라고 오돌뼈는 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술안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진짜 좋은 소식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얘가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씹는 맛이라도 느껴보라고 일부러 식감 있는 반찬들을 준비한 거다. 먹기 싫으면 너는 나물 반찬이란 먹으면 되지. 아유, 보면 항상 동서만 신경 쓰시더라. 저도 갈비찜이나 해물탕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해주실 마음은 없으시고요? 너는 돈도 잘 버는 애가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손이 많은 걸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뭐가 있는데 그렇게 설레발이야? 좋은 일이 있을수록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여야지만 일도 술술 풀리는 법이다. 알죠. 그래서 확정이 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지금 일이 너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슬슬 자랑 좀 해보려고요. 저 지금 전문의로 있잖아요. 이번에 잘하면 교수로 승진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줄을 서는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수 자리에 올라도 괜찮겠다 싶었나 봐요. 병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거의 확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일반 의사가 아니라 그 교수님실 하나 떡하니 얻어서 진료를 본다는 거지? 정말 잘 됐구나. 그래,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병원장님이 저를 또 예쁘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워낙 일을 전문적으로 잘 보니까 그걸 더 높이 사주신 것 같지만요. 아무튼 너무 기뻐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월급 오르면 한턱 제대로 쏠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지 말고 저축이나 할 생각을 해. 이렇게 돈 잘 벌다가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야.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그쵸? 동손해 보면 안타까워 죽겠다니까요. 사업을 할 땐 진중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 건데 퇴직금 전부 날렸다며? 어쩌면 좋아.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사업은 신중하게 했어야지. 그 돈이 너무 아깝다. 저는 형님의 말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죠. 누가 사업에 대한 헛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된 건데?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건 엄연히 남편이니까 제가 그렇다고 형님 탓으로 오로지 돌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기를 죽이기 싫어서 그냥 허허 하면서 웃고 말았지요.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면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벌 수 있으니까 제 인생 피는 거나 다름없어요. 병원장님 눈에 쏙 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더라고요. 사실은 화상 전문의를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쓰려고 했는데 제가 더 진료를 잘 보니까 교수직에 저를 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쐐기를 한 방 딱 찍을 만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 욕심이겠죠? 아휴, 우리 둘째도 취직했잖니. 일은 좀 어떠니? 영양사 일을 하다가 배식하는 일을 하니까 좀 생소할 것 같긴 하구나. 일이 어렵진 않지? 몸이 좀 힘들겠지. 아이, 네. 내내 서서 배식을 해야 하다 보니까 다리가 좀 붓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영양사 일이랑은 완전히 달라서 그런지 나름 재미도 있고요. 병원 식당 영양사가 저한테 맛에 대한 조언은 못 구해도 일적으로 조언도 많이 구하곤 해서요. 제가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사회생활 하니까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 사내 식당에서 배식하는 일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영양사를 하다가 배식 일을 하면 너무 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미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아유, 너는 가족의 아픔을 이겨내고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또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이니? 어머, 어머님, 제가 언제요? 그냥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의사, 동서는 배식하는 아줌마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급이 차이가 나는 건 맞잖아요. 저는 그냥 동서가 저한테 아는 척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할 일 없는 동서, 제가 식당에 꽂아줬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런 오해는 받고 싶지 않으니까 동서, 절대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괜히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저는 대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형님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뭐 별도 없이 형님에게 왜 아는 척을 하겠어요? 의사인 형님 덕을 볼 생각도 없었고 사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의사인 형님이랑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뭐 도움이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형님한테는 웃으면서 예, 아는 척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배식 일을 하던 도중에 형님이 평소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 병원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겠다고 줄을 서셨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형님 꼴을 보아하니 아부라도 떨고 있는 것 마냥 아주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하하호호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막 옆에 계신 분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지금 설설 기고 있는 거구나 하고 느낄 만큼 구질구질해 보였어요. 주변에 있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잘 부탁한다면서 꾸벅 인사를 해대는데 같은 의사끼리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형님이 배식을 받을 거리까지 와서는 말을 어찌나 간드러지게 하던지 배식을 하고 있는 저에게까지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보다 2배는 더 높은 톤으로 말을 하는데 적응이 되지 않아서 소름이 다 돋았다니까요. 아, 우리 원장님 정말 농담하시는 센스도 좋으셔요. 우리 원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원장님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정말 저도 현타라는 게 확 왔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막말을 하고 권위적이고 조롱을 뱉던 사람이 비굴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형님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막 떠오르면서 괜히 아는 척이나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개구리처럼요. 형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배식을 받으러 제 앞에 선 형님에게 일부러 햄 반찬을 듬뿍 주면서 말을 했어요. 형님, 오늘도 진료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셔요. 제가 특별히 햄 반찬 잔뜩 드렸으니까 이거 드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야 해요. 화이팅! 옆에는 동료 의사분들이시죠. 제가 특별히 햄은 3개만 나가는 건데 우리 형님 동료분들이시니까 5개씩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형님도 응원해 주시고 동료분들이 많은 도움 주시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 의사 선생님들이 당황해하면서 형님께 뭐야? 동서야? 가족이야? 하면서 질문을 막 뱉더라고요. 형님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길래 저는 거기서 쐐기를 박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우리 형님 동서예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로 엮인 사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세상이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열정적인 분들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저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병원장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온 자리에서 제가 눈치 없게 인사를 하니까 형님이 화가 났겠죠. 제가 아무렇지 않게 배식을 하면서 주변 의사분들께 일부러 살짝 선을 넘길락 말락 한 말들을 얄밉스레 내뱉자 형님이 저에게 소리를 치셨어요. 야, 너 미쳤어? 내가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디서 아는 척을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쪽팔리다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너 같은 애랑 가족인 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고작 병원에서 배식이나 하는 주제에 의사인 나한테 어딜 비비려고 그래? 너 같은 게 우리 가족이 된 게 너무나도 쪽팔려 이 부모도 없는 고아녀나. 형님이 눈이 돌았는지 뭔지 저한테 욕까지 섞어서 막말을 내뱉는데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해서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맞불을 놓았어야 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멍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 대신에 병원장님이 갑자기 형님의 뺨을 짝소리나게 때리며 복수를 해주셨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막말을 쏟아붓고 있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쪽팔려? 고아년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그것도 가족이라면서 면전에 대놓고 그런 욕을 하고 수치심을 주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취직시킨 사람인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사실은 저랑 병원장님이랑 인연이 좀 있는 사이였어요. 저랑 직접적인 인연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 어머니와 인연이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나눠주고 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당시에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때 병원장님은 정말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가난을 이겨내며 꼭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대요. 의사가 되어서 가족들의 빚도 갚고 어떻게든 부를 축적하며 살겠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던 의대생이었던 거죠.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공사장에서 돈을 벌며 빚을 갚고 학비를 모으고 있었는데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식당에 가면 공짜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어머니 식당에 찾아와서 사정을 말하고 구걸을 했대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사정이 딱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고 보통은 한 끼를 제공하면 그 다음에 찾아와도 모른 척 하셨었는데 병원장님은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공짜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그때 갚아도 충분하다면서 학비를 조금 보태주시기도 하고 그랬대요. 동생들만 줄줄이 있고 부모도 없이 외로운 싸움을 했던 병원장은 우리 어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누이 동생처럼요. 그렇게 병원장은 의사가 되었고 지방병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뒤늦게 기억을 살려 어머니를 찾았을 땐 이미 지병으로 사망을 하신 뒤여서 망연자실하셨대요. 제가 맹장염으로 입원을 하고 후에 미각을 되찾기 위해서 병원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를 보고는 저희 어머니의 성함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냐 하다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어물어 저희 가게를 찾아왔을 땐 이미 어머니가 사망을 하시고 가게 문도 닫혀 있어서 저희 행방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다시 이어질 줄 몰랐죠. 내가 이연주 씨를 돕고 싶었었는데 이미 시집간 뒤라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더군. 그러다가 취직 자리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병원장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이분을 병원 식당에 취직을 시켜주었어. 월급도 더 얹어주면서 말이야.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의 딸일세.
이 사실을 몰랐던 형님은 병원장님 앞에서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병원장님은 자기 조카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그런 수치를 준 것을 용서할 수 없어 형님의 얼굴까지 쳐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인연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감히 동서에게 그런 모욕을 주었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은 배식을 받던 와중에 무릎을 꿇고 병원장에게 빌었고, 병원장은 자기가 아니라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형님에게 시켰습니다. 형님은 교수직 자리에 문제가 생길까봐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 내가 그동안 동서를 무시했던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일부러 더 무시하고 동서를 조롱했던 거 사과할게.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동서에게 했던 짓 고스란히 돌려받아도 할 말이 없어. 앞으로는 내가 정말로 조심할게. 제발 나를 용서해 줘. 교수직에 눈이 먼 형님은 그 이후에 제가 병원장이랑 각별하게 잘 지내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제 눈치만 하염없이 보면서 지내는 중이에요.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 승진에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눈도 쳐다보지를 못하면서 지내고 있죠. 시댁에는 갑자기 변해버린 형님의 태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시고는 짐작만 하고 계세요. 저는 일부러 형님이 제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알기에 그걸 이용해서 형님께 그동안 당했던 거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핀잔도 주고 조롱도 하고 제가 할 일을 떠맡기기도 하고요. 앞으로 시댁 일은 형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죠. 제 말 한마디면 형님 잘 아시죠?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찍소리도 못하시고 굳은 일 다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을 그저 학벌로, 집안으로, 직업으로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무시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을 떠나신 저희 엄마가 저를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병원장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 형님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기막힌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